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1회차 정보통신 기사 실기 문제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는 좀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전송회선에서 DC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본적인 문제고요. 첫 번째 DC의 용어를 좀 써야 되겠죠. DC라는 것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프먼트.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회선 종단 장치란 말을 반드시 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기능입니다. DT와 전송로 간에 전송로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송회선, 통신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DT와 사업자의 전송회선, 통신망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역할을 하는 신호 변환 장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구체적인 기능까지를 만약 여러 개 되시면은 신호 변환 및 회선 접속 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장치로서 가입자 구간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좀 더 쓸 수 있으면은 DC 종류를 아날로그에서는 모뎀, 디지털에서는 DSU를 사용한다.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그림이 양쪽에 DT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C의 기능은 가입자 구간에 설치하는 장비고요. 그 회선의 중단 장치입니다. 통신사업자, 우리의 기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의 종단입니다. 우리가 DT 장치까지는 통신사업자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의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관리하지 않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거고요. 통신사업자가 엔드에서 엔드까지 관리하는 부분은 DC 장치까지다. 그래서 여기에 회선의 종단 장치입니다. 그래서 DC라는 것은 통신사업자로 봐서는 통신망 관리의 끝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선 종단 장치란 말을 꼭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DSU는 아까처럼 디지털 전송회선이면서 유니폴라를 지금처럼 바이폴라로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모뎀이라는 것은 DC 장치면서 이런 디지털적인 신화를 아날로그 전송회선에다 실을 때 이런 모뎀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문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20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안테나로 파장의 4분의 1입니다. 예. 파장의 4분의 1 안테나를 이용한다면 안테나의 길이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기존의 문제는 그냥 4분의 1이 없었는데요. 예. 지금은 그거를 한 번 더 들어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면은 안테나 길은 0.375m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할 거는 람다는 F분의 C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파장이라는 것은 주파수 분지 빛의 속도다. 그래서 다시 쓴다면 빛의 속도라는 것은 파장과 주파수의 곱으로 된다. 그래서 파장이 올라가면은 주파수는 떨어질 테고요. 반대로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파장은 작아지는 거죠. 항상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주파수를 주어졌죠. 주파수는 200MHz입니다. 200MHz고 우리가 빛의 속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s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1.5m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1.5m가 아니라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갔죠. 4분의 1 안테나를 썼습니다. 4분의 1 안테나는 이 안테나를 4분의 1로 4분의 1 파장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m를 4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0.375m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 문제를 풀어줬을 때 기존에 200MHz 주파수를 사용과 안테나로 사용 시 안테나 높이는 답은 1.5m고요. 제가 교재에다가 만약에 4분의 1 수직 접지 안테나일 경우에는 안테나 높이는 4분의 1로 감소하여 계산된다. 이 풀이가
그대로 문제화가 됐습니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좀 더 교재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수직 접지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 파장의 4분의 1입니다. 이 길이가 4분의 1 파장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접지가 대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전류 분포가 4분의 1 수직 접지 안테나고 전류 분포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전압은 그 반대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 부분의 접지,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보시면은 4분의 1 실제 안테나는 4분의 1 파장의 4분의 1만을 쓰고요. 나머지는 접지 처리합니다. 그라운드 처리하고 나머지는 가상으로 쓰는 거죠. 가상이 나머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이게 4분의 1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입니다. 지금의 문제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송신 안테나 쪽에 이건 어디서 많이 쓰고 있죠?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옛날에 단파 방송이 있었습니다. 중파와 단파 방송. 그래서 사용했던 거고요. 이때 다 보면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보면 대한민국의 KBS 회의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이런 형태로 좀 쓰고 있고요. 보시면은 2분의 람다와 4분의 람다는 그 절반인 거고요. 이거는 가상으로 있다고 이미지로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접지 처리해 주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처럼 2분의 람다는 다 보면은 원형으로 나가는데 그게 절반으로 보이죠. 이게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제의 국내에 있는 사진이고 이게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입니다. KBS 김제 송신소에 있는 거고요. 실제 회로 송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높이가 보시면 이 높이가 4분의 람다 파장이 실제 나가는 파장의 4분의 1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이고요. 광섬유 절단 방법 순서를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적으세요. 기출 문제였던 거고요. 첫 번째는 광섬유를 절단한다. 그 다음에 청소를 한다. 코팅을 제거한다. 광섬유를 알코올로 닦는다. 답은 보면 1, 2, 3, 4로 본다면 3, 4, 1, 2가 맞겠습니다. 코팅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로 닦고 그 다음에 광섬유를 절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청소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 책에 약간 오류가 있었고요. 기존에는 청소를 맨 처음에 한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말은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해드리고 청소를 맨 나중에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의 정답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섬유에 대한 절단 방법을 보시면은 우선은 절단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광 케이블에 케이블을 표피를 벗겨야 됩니다. 지금 이런 스트리퍼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본다고 하면 여기 좀 125 마이크로 정도 우리 실제 쓰고 있는 광 케이블의 표피를 탈피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30mm 약 3cm 정도를 탈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탈피하고 나서 알코올로 닦아준다. 이게 두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이거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하는 게 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커팅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커팅을 합니다. 이렇게 커팅을 합니다. 여기서 놓고 이제 커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요거를 눌러줌으로써 자동으로 이제 커팅이 되는 거고요. 한번 사용한 날은 자동으로 다음 날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과 이렇게 수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중요한 거, 커팅된 광섬유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거함으로 수거한다. 이게 지금의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소하는 부분은 맨 나중에 한다. 왜냐하면은 그 광 케이블이 워낙 가늡니다. 지금처럼 보시면 이게 워낙 가늘다 보니까
커팅된 나머지 부스러기가 상당히 너무나 작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섬유의 부스러기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피부에 닿거나 스며들지 않게 반드시 안전하게 버려야 된다. 그 말은 청소를 마지막에 이 부스러기를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커팅하고 나서 두 개의 이쪽 광 케이블과 이 광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절단이 된 거고요. 지금처럼 보시면 이게 스크래치, 임의적으로 스크래치가 난 거죠. 이게 상당히 커팅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을 융착 접속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광 융착 접속을 양쪽에 넣어서 접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 융착 접속을 한 결과가 로스가 0.01dB, 아주 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0.01, 멀티모드는 0.04 정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커팅에 대한 면은 커팅은 아까 처음에 30mm를 탈피하는 거고요. 30mm 정도라고 나머지 부분은 약 10에서 16mm 정도, 이 정도를 남깁니다. 보시면은 이 나머지 부분이 여기 10mm를 표현했는데 10에서 한 16mm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잘라내서 부스러기는 잘 처리한다. 이게 광섬유의 절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변조 속도가 4800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변조 방식이 128 宽 방식입니다. 전송 속도는 얼마인가? 뭐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항상 이거는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데이터 레이트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드 레이트는 4800으로 주어지고 여기에 한 심볼당 몇 비트를 전송하느냐,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n 값을 구하면은 128이면 로그 2의 128은 2의 7승이고요. 그럼 7이 앞으로 나오고 로그 2의 2는 없어지니까 그냥 7인 거죠. 일단 그 7을 이 앞에다 넣어주고 계산하면 된 거죠. 7 곱하기 4800. 그래서 답은 33,600 bps가 되겠습니다. 실제 128 캄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전체가 128 캄이고요. 그 중에 한 심볼당, 이게 각각의 심볼이 몇 비트로 처리되냐면 한 심볼당 7비트를 처리합니다. 네. 보시면은 캄에 대해서 전체로 여러 번 했었는데 8캄은 8개가 심볼이 있는 거고요. 이게 3비트, 2의 3승, 3비트를 처리하죠. 그 다음에 16캄은 2의 4승이죠. 4비트를 이 하나당 각각의 4비트 처리하고 32캄 2의 5비트를 처리하는 거죠. 이 하나당 각각의 비트가 5비트를 처리합니다. 64캄 6비트 처리하고요. 지금 128캄은 7비트를 처리하겠습니다. 좀 더 본다고 하면 64캄, 128캄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여기서 나온 거죠. 이 각각 하나가 7비트를 처리합니다. 그거보다 많은 거 2의 8승, 256캄도 있고요. 자, 256캄부터 1024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실제 방송할 때 쓰고 있습니다. 언제 쓰죠? UHD를 TV를 보내려고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할 때 쓰고 있고요. 이게 좀 더 좋으면은 이쪽으로 512캄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현재는 이 정도를 방송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4캄 더 간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이라면 2의 11승. 요 한 비트가 11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STM과 ATM에 대해 정의하고 차이점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기본적으로 STM은 Synchronous Time Division Multiplexing, 동기식의 시분할 다중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TM은 Asynchronous입니다. 비동기식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채널에 대한 타임 슬롯을 STM은 정적으로 활성한다. 이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ATM은 동적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때 있거나 없거나 그거에 아무런 상관없이 STM은 그 데이터
있는 거 없는 거에 무관하게 타임 슬롯을 고정으로 할당한다는 게 키워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식 ATM은 실제 보낼 데이터가 있는 데에만 타임 슬롯을 할당한다. 이게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STM은 제어 절차가 간단할 테고 ATM은 상당히 좀 복잡하겠죠.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쪽에 이렇게 타임 슬롯 보낼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여기에다 배정해 주는 거죠. 보시면 A2에 없는데 A2가 이건데 없지만은 채널을 할당해 주는 거죠. A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B2가 없죠. B2가 여기 없는데 타임 슬롯을 채널을 할당해 줍니다. 이게 STM인 거고요. ATM은 보시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다른 걸 다 채워서 보내는 거죠. 있는 것만 보냅니다. A1, B1, C1 보내고 이쪽에 A2가 없으니까 B2, C2, B2, C2 보내고 A3, C3 이런 식으로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적인 번호는 실제 ATM 장비, 그 다음에 STM 이렇게 좀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지금의 문제는 STM과 동기식 시그널 다중화, 비동식 시그널 다중화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PCM24, PCM32 각각의 프레임당 비트수, 전송 속도를 쓰시오. 기본적으로 문제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다 맞힐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PCM32 T1이죠. 프레임당 비트수 193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2반 256비트죠. 전송 속도 기본적으로 1544 Mbps, 2048 Mbps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인터넷 워킹에 사용되는 장비 4가지를 쓰고 4가지를 적고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기본적으로 여러 번 설명했던 문제고요. 일계층 장비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허브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단순 중계 역할만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포트 리피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계층 장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스위치인 거죠. L2 스위치 장비. 그 다음에 맥 기반의 스위칭을 한다. 2계층 장비의 대표적인 거. 브릿지보다는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스위치를 적어주시는 게 맞는 거고 1계층은 그냥 허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계층의 대표적인 장비 당연히 라우터인 거고요. 그 다음에 2기종 프로토콜까지 1계층부터 7계층까지 모든 게 다른 거를 연동시켜 줄 때 이때는 7계층 장비의 역할을 해주는 게이트웨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좀 더 여러 개 되신다고 하면은 허브라는 건 단순 중계 역할을 하고 스위칭 장비는 콜리전을 분리한다. 그 다음에 라우터 장비는 브로드캐스팅을 구분해준다. 적어주시면 좀 더 플러스 가점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수업에 했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1계층 장비, 대표적으로 허브. 얘는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이고 하나의 콜리전 도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얘는 1번에서 2번으로만 보내는데 나머지 3, 4번은 필요치 않지만 얘는 전체를 다 보내는 거죠. 전체에 지금은 4개지만 뭐 100개든 200개든 다 그냥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폐기해버리겠죠. 이렇게 허브는 기본적으로 멀티포트 리피터 역할만을 하고 한 개의 브로드캐스팅 도메인과 한 개의 콜리전 도메인을 갖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스위칭 장비는 하나의 브로드캐스팅 도메인이지만 얘는 콜리전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콜리전이 발생하는 부분을 쪼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얘는 1번에서 3번으로 보내고 2번에서 4번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스위칭 장비의 특징입니다. 현재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장비고요. 기본적으로 러닝, 포워딩, 필터링, 플루딩 이게 기본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장비, 라우터 장비. 아까 스위칭 장비는 한 개의 브로드캐스팅 도메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쪼개줄 수가 없었죠. 근데 라우터 장비는 네트워크를 구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콜리전도 구분해 줄 수 있고 좀 더 브로드캐스팅도 두 개로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우터 장비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1번 네트워크와 2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엣지단의 끝단에 연결되는 구단에 이렇게 라우터가 설치돼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계층을 해주는 장비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아까 이기종 프로토콜이라고 했던 서로 다른 네트워크상의 통신 프로토콜을 적절하게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좀 약간의 트래픽이 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이기종의 프로토콜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중간에 역할을 해준 장비가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수업 때 했던 부분이 그 OSI 7레이어와 그 관련된 계층에서 필요한 대표적인 장비. 7계층은 게이트웨이, 3계층은 라우터, 2계층은 스위치와 브릿지. 브릿지보다는 스위치로 적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허브나 리피터. 여기 보면 탭이나 모뎀 이런 것도 다 1계층 장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컴퓨터에 붙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거는 2계층의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송 방식. 베이스밴드 전송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출제자는. 랜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송 방식이어서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보내죠. 근데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데이터 오류가 생각될 수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라인 코딩만을 해서 그냥 처리합니다. 있는 신호를 그대로 있는 데이터 이거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인 코딩을 처리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 코딩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0의 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지금 맨체스터가 라인 코딩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0볼트입니다. 0볼트에 보시면은 0볼트는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가 됐든 지금 여기 마이너스죠. 이게 0볼트면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지금처럼 0의 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로만 표현합니다. 지금처럼 보시면 맨체스터 코딩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로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의 데이터, 1비트를 처리하고자 할 때, 1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1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때, 하나의 1의 비트를 처리할 때 그 주기를 절반으로 쪼갭니다. 절반으로 나누어서 입력값이 1이라면, 지금처럼 1입니다. 1이면은 절반은 마이너스로,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나머지 쪽은 플러스로. 지금 보시면은 맨체스터 코딩의 IEEE 802.3입니다. 시작할 때 1의 데이터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처리했죠. 그 다음 0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처음 1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처리하고 그 반대의 0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처리했죠. 이거는 맨체스터 라인 코딩입니다. 좀 더 본다면 IEEE 802.3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클락이 있고 GPS 클락이 됐든 우리나라의 뭐 한국 표준 KRS입니다. 거기서 봤던 세슘에서 주는 그 원자식에서 주는 클락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거기서 클락을 받고요. 거기에 데이터를 지금 처리합니다. 그냥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0에서 5V라고 가정하면 지금 이게 플러스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보시면은 전압 이 정도만 보더라도 전압을 평균치를 포함한 한 2.5V 정도가 뜰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라인 코딩을 처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의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한 데이터 내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비트 내에서 그대로 합쳐버리면은 0V가 되는 거죠. 0도 똑같고 0에 대해도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니까 그 합을 보면 0V입니다. 전체적으로 처리하면 0V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라인 코딩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맨체스터 코드의 라인 코딩입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토마스 방식은 1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IEEE 802.3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2를 처리한다. 그 반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퍼런셜 맨체스터 코딩은 이게 지금 IEEE 802.3인 거고요. 디퍼런셜은 1인 경우에는 트랜지션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0에서 1로 갈 때 보시면은 플러스였으면 그대로 그냥 플러스로 처리되는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0에서 1로 갈 때 플러스였으면 그대로 플러스로 처리되고 그 다음에 1에서 1로 갈 때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그대로 마이너스로 됩니다. 1이면은 플러스였으면 플러스 1에 대해서만 그렇게 처리합니다. 0에서 1로 갈 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게 디퍼런셜 맨체스터 코딩이고요. 근데 0은 트랜지션이 있는 거죠. 갑작스레 1에서 0으로 갈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트랜지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디퍼런셜 맨체스터 코딩입니다. 이게 방법 1인 거고요. 방법 2는 0은 똑같은데 1의 데이터는 그냥 교변적으로 1만 쭉 보겠습니다. 1만 본다고 하면은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디퍼런셜 맨체스터 코딩의 두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업 때 했던 단극성 리턴 투 제로, 양극성 논 리턴 투 제로, 바이폴라 맨체스터 CMI를 한번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수업 때 했었죠. 기가빗 이너런스는 지금처럼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을 사용합니다.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라인 코딩만 처리해서 그대로 보내버리는 거죠. 브로드밴드 전송은 이렇게 쪼개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을 딱 본다고 하면은 하나의 데이터만을 딱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어느 시간을 딱 쪼개본다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여긴 섞여져 있습니다. 동시에 처리되는 게 브로드밴드 전송 방식이고 어느 시간대에 본다고 하면은 only one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만을 처리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1번 프로토콜은 IP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2번 프로토콜은 이하 반대 기능을 수용한다.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ARP 주소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알고 있는데 내가 보내려면 타겟 IP의 IP 주소는 알고 있는데 이 타겟 IP의 맥 주소를 모릅니다. 물리 주소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ARP 과정인 거, 그 역과정이 RA, 리버스 ARP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고요. 실제 와이어샤크로 한번 캡처를 떠봤습니다. ARP 패킷을 캡처를 떠봤고요. 와이어샤크로 본 겁니다. 그랬을 때 ARP 패킷이 첫 번째 리퀘스트가 날아갑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샌더의 IP는 있습니다. 190.168.0.7이고요. 여기에 당연히 자기가 보내니까 자기의 맥 주소를 알고 있는 거고요. 타겟을 보내죠. 타겟 IP가 뭐죠? 0.140입니다. 근데 이 타겟 IP의 맥을 모르는 거죠. 맥 주소를. 그러니까 0으로 다 보내버린 거고요. 0으로 해서 여기다 채워놓으라고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날아가죠? 브로드캐스트 형태로 날아갑니다.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전체 한 네트워크에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ARP 리퀘스트라는 것은 타겟 IP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맥 주소를 모르었을 때 ARP 리퀘스트가 브로드캐스트 형태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리스판스가 와야 되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IP 담당자가 자기 건지를 알고 자기는 자기의 맥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 맥을 채워가지고 보내줍니다. 리플라이를 해줍니다. 이게 ARP 방식인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북미 계열과 유럽 계열, 이안 계열의 멀티프레임입니다. 조금 아까 어렵게 된 거고요. 멀티프레임 구성을 비교 설명하죠. 보시면은 T1의 프레임당 비트수 아까 기본적으로 193비트, 이안은 256비트. 프레임당 채널 수 한 T1은 24채널, 이안은 32채널입니다. 실제 페이로드만 본다고 하면 사용자, 돈을 받는 것은
30채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32채널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T1입니다. T1이 멀티프레임을 구성하면 몇 개의 T1으로 구성되느냐? 12개로 구성이 됩니다. E1이 16개가 해서 하나의 멀티프레임으로 구성됩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고요. 실제 그러면 멀티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1의 멀티프레임입니다. 우선 T1이고요. T1입니다. T1 자체 24채널이죠. 1부터 24개의 돈을 받고 처리되는 채널이 있고요. 그 앞단에 하나의 비트가 있죠. 이게 프레임 비트입니다. 1비트입니다. 바이트가 아니고 1비트입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8비트죠. 이건 다 8비트고 거기에 플러스 1비트. 그러니까 193비트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T1 프레임인 거고요. 멀티프레임은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어서 T1의 멀티프레임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T1의 멀티프레임을 구성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다고 하면은 T1이 1부터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동기 신호를 요 1비트를 요 프레임 비트 요거를 보는 겁니다. 비트가 첫 번째는 1, 세 번째는 0, 1, 0, 1, 0.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T1입니다. 그 다음에 0, 0, 1, 1, 1, 0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D4의 멀티프레임 비트는 10, 10, 10, 11, 11, 1100 이런 식으로 멀티프레임 비트를 구성합니다. 실제 하는 거는 요 비트 프레임, 요 1비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멀티프레임 동기 신호와 멀티프레임 동기 신호를 구성합니다. 1비트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1은 지금은 잘 쓰지 않고 옛날에 썼고 지금은 점점 E1한테도 밀려 있죠. E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1이 보시면은 타임슬로 0번부터 타임슬로 E1의 멀티프레임 전체가 16개고요. E1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1은 0번, E1 한입니다. 첫 번째 타임슬로 0번, 그 다음에 타임슬로 16. 전체가 0부터 31까지 32개 중에서 나머지는 다 돈을 받고 처리하고 0번과 16번은 프레임과 시그널용으로 엔지니어가 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8비트고요. 이 부분이 8비트입니다. 싱크용으로 쓰고 이거는 시그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2채널 중에서 나머지 30개는 돈을 받고 하는 유료 가입자, 사용자한테 제공해주고 첫 번째 타임슬로 0와 타임슬로 16. 이 부분만은 엔지니어용으로, 사업자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E1 프레임이고요. 그런 게 16개가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E1의 멀티 프레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티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T1은 12개, E1은 16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보고는 잘 못한 상태고요. 정답은 NMS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NMS란 말이 있었고 MIB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EMS라는 기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NMS에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주는 전체 시스템, 메인관 시스템 NMS가 있는 거고요. 그 NMS 하위를 구성하는 것들이 여러 개의 EMS가 있습니다. EMS 1번, EMS 2번, EMS 3번. 보시면은 EMS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의 벤더사, 제조사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들 보면은 시스코 장비들이 있겠죠. 시스코 장비, 익스트림 장비, 아리스타 장비,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사에 되어 있는 그 시스템들, 장비들이 한 시스코만 해도 수백 개의 장비들이 있고, 아리스타에도 여러 개의 장비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 제조사별로의 시스템, 갖고 있는 자체의 시스템, 이게 하나의 NMS 하부에 있는 거죠. 그게 EM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S라는 거는 시스템이 제조사나
서비스별로 좀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건 전송 설비, 뭐 교환 설비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EMS 하부에 있습니다. 하부에 본다면 다양하게 그 장비들이 있는 거죠. 시스코 장비만 보더라도 수백 개의 장비들이 있는 거고요. 그 장비, 하나하나의 장비, 시스코 장비, 시스코 장비의 스위치 하나, 그 장비 하나가 뭐가 된다? 네트워크 엘리멘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코 장비의 그 장비 하나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수백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죠. 그 데이터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뭐죠? 밉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밉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 엘리멘트 장비에 뭐 지금의 뭐 트래픽의 양 아니면 이 내부의 온도, 내부의 지금 알람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죠? 밉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오브젝트 아이디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NMS가 전체적인 부분이고 그 하부에 벤더별로 되어 있는 EMS가 있고 그 EMS의 뭐 시스코 장비의 그 밑에 수백 개의 장비 중에서 하나의 장비, 그게 장비에서 그게 NE가 되는 거고 NE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밉을 통해서 가져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하나의 장비의 여러 보안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구성합니다. 하나로 모든 보안에 대한 부분을 처리한다. UTM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양하고 복잡한 보안 위험에 대응할 수 있고 관리 편리성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보안 시스템이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을 하나의 장비로 다 보안을 유지한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이 장비가 죽어버리면 전체 보안이 취약할 수 있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의 장비의 모든 보안의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장비는 UTM 장비입니다. 보안 장비. 다양한 장비들이 있죠. DDoS 장비, IPS, 파이어월, 네트워크 제너레이션, 파이어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IDS,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UTM, 통합 보안 장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시큐리티 장비는 어느 단에 설치하죠? 우리가 사업자, ISP 사업자의 영역에서 들어올 때 네트워크를 할 때는 라우터나 스위치, 회선에 따라서 라우터를 쓸 수도 있고 뭐 스위치를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스위치도 많이 씁니다. 어떻든 간에 최초의 네트워크를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연결해주는 그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라우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백본들이 있죠. 백본 장비들이 있고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예. 스파인 리프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3레이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백본 장비들이 있고 그 밑에 서브 백본도 있지만 서브 백본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브 백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2 스위치가 있고 L2 스위치 밑에 사용자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네트워크 시큐리티 장비는 이 라우터와 장비, 맨 처음에 들어가는 장비와 백본 그 사이에 이 부분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안 장비들이 있는 거고요. 밑에 따라서 엔드단, 서버단에서도 이런 IDS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구간이나 호스트 구간에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공사계획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5가지를 쓰시오. 대부분 지금 했던 문제 다 기출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공사계획서를 초기에 계약을 하고 나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공사계획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감리수행계획은 감리가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공정관리계획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유지보수 계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현장에 시공하는 과정에 안전관리계획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하자보수계획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계변경계획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설계 변경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고요. 공사비 조달계획 이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시공계획서상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공사 예정 경비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환경관리계획 당연히 분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소음이나 이런 문제
환경관리계획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에 발주자가 있는 거죠. 민간이든 공공이든 정부기관이든 그 발주자의 공사 감독관이 있는 거고요. 자,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도급 계약을 합니다. 공사에 대한 계약입니다.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건설사가 되겠죠. 그 대상은 정보통신 공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발주자와 정보통신 공사업 간의 계약, 이거를 뭐라고 하죠?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그 현장에 현장에서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회사 현장 대리인, 직원이 현장 대리인이고, 그 회사를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다시 또 하도급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은 정보통신 공사업자한테 내리는 거고요. 그 대상을 하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내릴 수가 없고요. 그 일부만을 내려야 됩니다. 같은 정보통신 공사업자고 여기에도 이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현장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자와 감리자, 그 다음에 시공사, 하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이란 말을 현장 소장이란 말을 쓰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에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수급인을 대표하는 그 기업에 대표하는 현장 대리인, 회사를 대표해서 현장에 배치된 사람이 현장 대리인입니다. 그 사람이 정보통신 기술자가 되는 거고요. 예, 초기 단계에 이렇게 공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현장 대리인계 다 선임계 다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착공계를 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착공계는 주로 서류죠. 법적 서류 위주로 점검을 합니다. 지금은 법적 서류 위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시공계획서를 또 발표를 합니다. 이게 시공계획서인 거고요. 아주 개별 공사별로 세부 상세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시공계획서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아래 설명에서 빈칸에 맞는 말을 쓰시오. 뭐뭐는 직접 건설 공사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실제 기술, 요즘은 작업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술인이라는 말도 씁니다. 어쨌든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있습니다. 실제 작업은 하지 않고 하지만은 현장에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 감독자, 시공사의 아까 말한 현장 대리인, 팀장, 공사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지급하는 급료를 말한다. 이거는 뭐죠? 간접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작업자는 아닌 사람한테 지급하는 급료, 간접 노무비인 거고요. 기획재정부 회계 예부에 보면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봅니다. 제10조에 보면 지금의 내용을 그대로 써서 빈칸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장에는 있는데 작업자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급하는 급료를 간접 노무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원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질 기준으로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표준 품질 기준으로 아직은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규모가 큰 경우에는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 공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준 품셈에 대한 부분은 과학기술정보산하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관리기관입니다. 표준 시장 단가도 동일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원가는 표준 품셈과 표준 시장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공사 원가 계산서입니다. 표준 품셈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순공사 비용과 재노경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고 지금의 문제는 뭐에 대한 노무비 중에서도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순공삽이 지나서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라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시공사가 있고요. 시공사의 현장에도 있지만은 시공사가 있고 현장에 기술인도 있고요. 작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랑 간접노변은 관리소장, 뭐 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 일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A사의 본사 사람들도 있겠죠. 본사의 사장님, 뭐 본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급여. 이 사람들도 급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다 일반 관리비로 처리하는 거죠. 예, 정보통신공사 원가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재정부에 관련된 예정가격 작성 기준 보면 그 10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십정농업이와 간접농업이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처럼 임원들입니다. 사장 포함해서 그런 임원, 본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을 보겠습니다.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원가 항목 세 가지. 조금 전 했던 거 제노경 원가는 제노경으로 표준 품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순공사비 원가라고 하고 순공사비에는 아까처럼 순공사비 원가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합니다. 재료비에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나머지 경비는 산재보험료, 고온보험료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고요. 안전관리비. 그 모든 것들이 다 경비에 포함되고요. 경비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순공사비, 재노경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면서 총 공사비 원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 최종 공사비 할 때 이 VAT,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5번은 순공사비를 포함하는 원가세 3항목 재노경 되는 거고요. 그 순공사비에다가 그 아까 재노경에다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친 게 총공사비 원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6번입니다. 정보통신공사법에서 규정한 공사의 범위 4가지를 서술하죠. 예, 제가 출제 예상 문제로 제가 잡아놨던 거고요. 그래서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 이 4가지가 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사의 종류도 대표적인 게 워낙 많지만은 몇 가지를 한번 예상 문제로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법에서 규정한 공사의 범위 4가지. 첫 번째, 이 16개의 세부적으로는 16개의 공사가 있지만은 그거를 카테고리를 묶어주면 4개가 되는 거고, 첫 번째가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설비공사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에서 기타설비공사는 딱 한 개의 공사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 전용의 전기시설 설비공사.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셔도 답이 되고, 기타설비공사로 해도 되고,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은 좀 더 확실하겠죠. 실제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의 별표 1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별표 1인 거고요. 통신설비공사,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공사들이 쭉 있는 거고요. 방송설비공사 쭉 있고, 그 다음에 정보설비공사 쭉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정보통신공사법, 별표 1, 법규에 정해져 있는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설비공사 이 부분입니다. 기타설비공사의 정보통신 전용의 전기시설 설비공사 보시면은 우리가 봤던 UPS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보통신 전용의 전기시설 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수배전반을 제한 정보통신 전용의 전기시설 설비공사는 법규적으로 정보통신공사법의 공사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통신품질 오류율과 관련한 3가지 유형을 줬고 디지털 통신 오류의 품질 척도는 무엇인가? 다 기출이 됐던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다 기출 문제고요. 첫 번째 BER, 프레임 에러, 그 다음에 캐릭터 에러가 있고 그 중에서
디지털 통신 오류의 품질 척도는 BR이에요. 당연히 비트L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BR은 비트 에러 레이트고, 프레임은 프레임에 대한 에러 레이트. 그 다음에 캐릭터는 CER, 캐릭터가 있는 거고요. 블록 에러 레이터도 있습니다. 기출이 된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ER과 블록 에러를 물어봤던 문제가 한번 이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BER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블록 에러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블록은 511비트로 구성을 했던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8번입니다. 첨두 전력이 200kW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이 120W. 그 다음에 주파수가 1kHz. 신호를 본다고 하면은 어떤 평균 전력은 아주 120W니까 낮은 거고요. 근데 첨두 전력은 어느 순간에 높이가 최대로 엄청 높은 거죠. 120W에 1000배도 아니고 10,000배, 10만 배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간 그 신호가 있는 거죠. 이런 신호가 대부분 어디죠? 레이더에 보통 이런 신호들이 발생하겠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레이더를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호를 실제 봐도 이런 형태로 노이즈 플로어에 아주 이런 엄청 높은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그 첨두 전력이 200kW고 평균 전력이 120W, 상당히 낮고 주파수가 1kHz일 때 펄스 폭을 구하자. 보시면은 펄스 폭이라는 것은 첨두 전력을 평균 전력을 나눠서 주기만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주파수를 1kHz로 주어졌으니까 주기는 그의 역수를 치니까 0.001세크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전력과 첨두 전력을 주어졌으니까 120W, 20kW, 0.001로 계산하면 0.67세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9번입니다. 가동률이 0.92고 MTBF가 23시간이라면 MTTR은 얼마인지 계산은 너무나 기출됐던 문제고요. 가동률, 우리가 가동률은 MTBF 플러스 MTTR 분지 MTBF. 그래서 0.92, 23시간, 23시간. 그 다음에 MTTR만 남는 거죠. MTTR을 계산하면 2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MTTR은 2시간인 거고요. 기본적인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0번입니다. 복규에 관한 부분이고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너무나 실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법규고요. 그중에서 선로 설비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입니다. 절연 저항을 구하는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절연 저항은 DC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류 몇 볼트로 하고 절연 저항계를 측정해야 되고 몇 메가 이상으로 절연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500볼트의 절연 저항계 일반적으로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50메가, 10메가, 이게 오타가 난 거고요. 10메가입니다. 10메가 오음입니다. 10메가 오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전압은 500볼트, DC로 절연 저항계를 측정하여 10메가 오음 이상이어야 된다. 관련 규정이 제 12조에 있는 거고요. 12조를 보시면은 절연 저항에 관련입니다. 절연 저항에 관련해서 지금의 문제이고요. 직류 500볼트를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 오음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절연 시험은 실제 통신 설비에서 실험을 합니다. 제가 직접 시험했던 부분이고요. 컨트롤 판넬, 우리 제어 판넬을 기본적으로 시험을 할 때 이렇게 절연 시험을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인슐레이터 테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정기 장비 중에 인슐레이터입니다. 절연, 그는
지금의 문제, 절연 시험을 하는 거고요. 이런 판넬을 시험할 때 기본적으로 절연 시험을 하게 되겠고요. 테스트 전압이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에 있는 것처럼 DC 500V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원을 본다고 하면 옛날에 R상, S상, T상, 그 다음에 뉴트럴, 그라운드. 지금은 복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L1상, L2상, L3상, 그 다음에 뉴트럴, 그라운드. 그래서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뉴트럴과 이 라인 선간에 대한 절연 저항값을 측정합니다. DC 500V를 걸어가지고 테스트는 DC 500V. 그래서 이 L안과 뉴트럴 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몇 메가오hm, 10메가옴이 넘어야 되겠죠. 10메가옴이 아니라 뭐 20메가옴, 30메가옴으로 되면은 오케이. 패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인상하고 그라운드 간에, 그 다음에 뉴트럴하고 그라운드 간에 각각에 대해서 각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절연 값을 적어서 기준에 맞는지, 복귀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실제 측정하는 절연 저항의 시험 방식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020년도 1회차 실기시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